안녕하세요. 불꽃 싸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45세의 남성입니다. 전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일 없이 정해진 법을 따르면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여자를 잘못 만나는 바람에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는 법이나 인간적인 도리 같은 건 우습게 여기면서 남은 어떻게 되든 자기 이익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나쁜 인간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 아내는 자기만 잘 살 수 있다면 비록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이용하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인간 쓰레기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로 속아서 결혼을 했던 건 돌이킬 수 없는 제 실수였죠. 여러분들에게 사연을 올리려고 그때의 일을 다시 떠올리니 또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경테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저는 영업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와 거래를 하는 많은 안경점들의 물건을 공급하고 관리하면서 새로운 안경점을 거래처로 확보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 주로 사무실 안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하루 종일 거래처들을 찾아다니는 외근이 많았습니다.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는 인턴 사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1년의 계약이 끝나자 제 상사는 저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동안 정도 들었고 직원에 대한 대우도 괜찮은 편이라서 계속 근무를 하기로 했죠. 정규직으로 전환된 다음에는 영업직으로 발령이 났어요.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사교성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영업일이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의 스타일에 맞춰야 했기에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면 제대로 말도 잘 하지 못했는데 일이란 게 하면 할수록 숙달이 되고 요령이 생기기 마련이고 성격도 영업일에 맞게 사교적으로 변해갔습니다. 2년 정도 지나자 거리에서 안경점이 보이면 어느 곳이나 거리낌 없이 방문해서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직원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반응이 없어도 열심히 저희 회사 안경테를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열심히 발품을 판 끝에 실적도 조금씩 오르고 제가 관리하는 매장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주 얼굴을 대하다 보니 친하게 지내는 안경점 사장들도 생기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최 사장이라는 안경점 사장님과는 형님 동생 하면서 편하게 지내는 사이였어요. 최 사장님은 제가 영업을 처음 시작해서 이전 영업사원에게 인수를 받은 고정 거래처 사장님이었어요. 영업에 익숙치 않은 저를 보더니 최 사장님은 영업을 하는 비결과 자신만의 노하우를 제게 전수해 주셨어요. 저는 거의 매일 최 사장님이 한가한 시간에 안경점에 들려서 영업을 하는 방법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최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했더니 제가 말하는 방법이나 고객을 대하는 태도에서 확실히 자신감이나 여유가 생기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최 사장님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그동안 궁금했던 걸 물어보았어요. 사장님은 어떻게 영업에 대해서 잘 알게 되셨어요? 제가 보기에 사장님은 영업의 달인 같으세요. 이 사람아, 내가 영업만 10년을 했어. 지금 안경점 차리고 밥을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는 처지가 되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도 밑바닥을 기면서 영업도 하며 고생을 엄청나게 했거든? 최 사장님은 자기가 안경점을 차리기까지 고생을 한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해주었어요. 그는 저를 동생처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었어요. 가깝게 지내는 다른 안경점 사장님들을 소개해 주기도 했고 요즘 손님들이 어떤 안경테를 좋아하는지 저희 회사 안경테를 써본 손님들이 어떤 불만을 말하는지 빠짐없이 기록해 두었다가 자료로 만들어서 제게 넘겨주었어요. 저는 그가 준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회사 마케팅 부서에 전달해 줬는데 마케팅 실장은 아주 좋아했어요. 야, 이게 바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소비자의 목소리구만. 정말 고마워. 앞으로도 시장의 요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알려주게.
저는 최 사장님 덕분에 칭찬을 듣게 되자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저는 최 사장님에게 덕분에 칭찬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오늘 제가 한턱 쏘겠다고 했어요. 최 사장님도 아주 좋아했고 저는 안경점이 문을 닫을 시간에 맞춰서 매장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안경점에는 못 보던 여직원이 있었어요. 그녀는 단발머리에 큰 눈이 아주 매력적인 여자였어요. 어이, 동생 왔어? 우리 나가지. 현정아, 시간 되면 문 닫고 퇴근해. 네, 사장님, 걱정 마시고 들어가세요. 그녀는 목소리도 아주 부드럽고 나긋나긋했어요. 최 사장님과 저는 근처의 식당으로 가서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저는 오늘 본 여직원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못 보던 여직원이 있던데 신입인가요? 그래, 내 친구 사촌 여동생인데 사정이 딱해서 내가 일하게 해줬어. 최 사장님은 신입 여직원의 딱한 사정에 대해서 말해주었어요. 그녀는 아버지와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이제 독립해서 혼자 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녀의 나이는 이제 22살이었죠. 새엄마가 다 큰 딸과 같이 사는 걸 원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부터 제 머릿속에서는 그녀가 계속 남아 있었어요. 일을 하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문득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고 어떤 때는 그녀가 저를 보면서 환하게 미소를 짓는 꿈을 꾸기도 했어요. 저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최 사장님의 매장에 자주 들리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저를 보면서 활짝 웃으며 인사를 하는 그녀를 보면 저는 심장이 벌렁거렸고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밖에서 일하시려면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그녀는 제게 시원한 음료수나 커피를 건네주곤 했어요. 그녀가 제 곁에 다가오며 기분이 좋아지는 상쾌한 향수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마 이런 게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전 매일 하는 일과처럼 최 사장님의 매장에 들렸습니다. 형님, 저 왔어요. 제가 기분 좋게 인사를 하며 매장에 들어섰는데 분위기가 아주 이상했어요. 사장님과 그녀 모두 침울한 표정으로 제가 인사를 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어요. 형님,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 혹시 매장에 문제가 생겼나요? 최 사장님은 매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고 하더니 여직원을 슬쩍 쳐다봤어요. 그런데 여직원은 혼자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어요. 최 사장님은 저를 근처의 카페로 데리고 갔어요. 현정이한테 문제가 생겼어. 지금 살고 있는 월세방을 전세로 돌리겠다고 집주인이 통보를 했다는 거야. 당장 전세금이 없으니 곧 방을 빼야 하는데 당장 갈 곳이 없으니 문제야. 우리 집은 원룸이라 같이 지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방을 구해주려니 마침 여유가 없네. 내일 모레 방을 빼서 나와야 한다는데 고시원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지. 아이고. 저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숨만 쉬고 있다가 문득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제 제안을 그녀가 받아들일지 의문이었지만 저는 일단 질러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말이에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같이 지내는 건 어떨까요? 제 아파트에 비어있는 방이 2개나 있거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 결혼을 염두에 두고 신혼집으로 살 아파트를 장만해 두었습니다. 제가 돈이 있어서 아파트를 산 건 아니었고 집에서 보태주었고 모자란 금액은 대출을 받아서 해결했어요. 그래서 하우스 쉐어를 한다고 생각하고 당분간 제 아파트에서 지내면 고시원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은 어차피 제게 잠만 자는 곳이었으니까요. 글쎄, 현정이가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한번 물어볼게. 저희들은 다시 매장으로 돌아왔고 최 사장님은 그녀에게 저와 하우스 쉐어를 하면서 동거를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녀는 뜻밖에도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좋죠. 그녀는 제 아파트로 들어오면 고마운 건 바로 저였어요. 꿈에도 그리던 그녀와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다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기쁘고 흥분이 되었어요. 그녀는 이틀 뒤에 제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같이 살게 되자 저는 여러모로 편해졌어요. 빨래를 할 때도 제 것을 같이 했고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준비해 놓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저도 성훈 오빠 좋아하고 있었어요. 제 고백을 들은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제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저희들은 결혼 같은 형식보다는 이미 동거를 하고 있으니 혼인신고만 하고 부부가 되어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아내는 부모님이 이혼 후 각자 재혼을 해버려서 고아나 마찬가지인 처지이니 저는 처가가 따로 없었어요. 저는 아내만 부모님에게 소개해주고 결혼식은 생략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여자의 마음은 남자와 다른 것이라서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결혼식 생략해도 정말 괜찮겠어? 여자들은 평생 웨딩드레스 입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던데. 아니야, 그런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 옆에 당신이 있다는 게 중요해. 그래서 제 부모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예물을 주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하고 저희들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부부가 되었다고 하자 가장 좋아한 사람은 최 사장님이었어요. 동생, 정말 축하해. 내가 그전부터 둘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짝이 되는구만. 이제부터 누구보다 잘 살아야 돼. 아내와 제가 부부로 동거를 시작한 뒤에 최 사장님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너무 외롭고 쓸쓸해. 최 사장은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사는 호랍이었어요. 그래서 매장 문을 닫고 나면 저희 집으로 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술도 한잔하면서 놀다 가는 날이 많았어요. 저도 친형님처럼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라 최 사장님과 술을 마시면 편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최 사장님과 아내의 관계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지방에 있는 생산 공장으로 3일간 출장을 갔다 돌아왔는데 최 사장님이 저희 집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 형님, 어쩐 일이세요? 현정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한번 들렸어. 나 이만 갈게. 최 사장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아내는 최 사장의 매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매일 보는데 아내 혼자 있는 집에 늦은 밤에 들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너무 이상했지만 설마 둘이 이상한 관계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가 출장으로 집을 비우자 밤에 혼자 있는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잠깐 들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우연히 보게 된 아내의 휴대폰에서 최 사장이 보낸 문자가 있었어요. 우리 예쁜이 내일은 우리 집에서 한번 즐겨볼까? 그럼 좋지. 난 오빠랑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 사랑해. 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의심해야 할 건 제 눈이 아니라 둘의 관계였어요. 문자를 놓고 본다면 둘은 내연관계인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빨라졌어요.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최 사장과 아내가 침대 위에서 한 몸이 되어서 뒹구는 더러운 모습만 떠올랐어요. 전 억지로 마음을 다잡고 그들이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라 매장이 문을 열지 않는 날이었어요. 저도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쉬고 있는데 아내가 부지런히 외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둘이 그런 관계란 말인가? 저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즐거운 표정으로 화장을 하는 아내를 보자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고 저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저는 솟아오르는 화를 누르고 아내에게 물었어요. 당신 약속 있어? 친구들이랑 개모임 있어. 저녁은 먹고 올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알아서 챙겨 먹어. 아내가 외출을 하자 저는 아내보다 먼저 최 사장이 사는 원룸 근처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곧 아내가 골목길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최 사장의 원룸이 있는 건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최 사장의 원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저와 최 사장은 자주 어울렸기 때문에 최 사장이 술이 많이 취하면 제가 집에 데려다 준 적이 있어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현관문을 열자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정말 더러운 모습이 제 앞에 펼쳐졌어요. 최 사장과 아내는 알몸으로 서로 껴안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저를 본 두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성훈아, 네가 어떻게... 저는 최 사장을 일으켜서 주먹으로 얼굴을 갈겨버렸습니다. 이런 나쁜 자식. 나는 너를 친형처럼 믿고 의지했는데 내 마누라를 꼬셔서 놀아나? 너 같은 놈은 살 자격도 없어.
저는 정신이 나가서 최 사장의 얼굴에 주먹을 먹여 주었습니다. 최 사장은 코피를 흘리면서 제게 제발 진정하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노려보면서 머리채를 잡았어요. 여보,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봐. 잘못했어. 아내는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울먹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내를 끌듯이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사실대로 말해. 거짓말하면 정말 죽여버릴지도 몰라. 알았어, 여보, 다 말할게. 아내는 최 사장과의 관계를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최 사장이 자기 사촌 오빠의 친구인 건 맞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각자 재혼하면서 혼자 된 것도 사실이라고 했어요. 아내는 최 사장의 매장에서 일하면서 가까워졌고 최 사장이 먼저 아내에게 접근을 했다고 했습니다. 최 사장은 자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고 협박을 해서 처음엔 싫은데 억지로 관계에 응해주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거듭되면서 아내도 최 사장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제가 아내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걸 눈치챈 최 사장이 아내에게 저와 동거를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내연관계도 계속 이어나가자고 했답니다. 저는 허수아비처럼 만들어 놓고 재밌는 자기들끼리 보고 있었던 겁니다. 최 사장과 아내는 제가 집에 없을 때는 제 집에서 자주 관계를 가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었죠. 저는 최 사장이 짜놓은 각본에 노란한 꼴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은 아내가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거를 시작하면서 제가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아내는 자기가 하겠다고 했고 며칠 뒤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제게 말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 아내와 관계는 정리할 게 없었어요. 그냥 아내만 집에서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두 년놈에게 이중으로 속았던 겁니다. 저는 아내에게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당신 마음이 얼마나 처참한지 이해해. 내가 나갈게. 그런데 사흘만 여유를 줘. 당신도 알겠지만 내가 당장 갈 곳이 없잖아. 저는 아내에게 4일간 시간을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매장으로 최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만나서 단판을 지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사장은 보이지 않고 매장에는 다른 안경전 사장님이 계셨어요. 최 사장이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당분간 매장을 좀 맡아달라 하더라고. 나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는 정말 중요하고 다급한 일이 터진 것 같기는 해. 저는 순간 최 사장이 도망쳐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아내와 불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걸 알고 도망을 친 거죠. 사흘 뒤에 아내도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것으로 다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청천벽력 같은 통지서를 은행에서 받게 되었어요. 아내가 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가버린 겁니다. 사흘 동안 아내는 제 도장과 신분증, 위임장까지 대출에 필요한 모든 걸 위조하고 훔쳐서 5천만 원이란 거금을 가지고 잠적해버렸어요. 저는 아내가 최 사장과 같이 도망을 쳤다고 생각하고 아내를 사기와 절도죄로 신고하고 나름대로 한 달이 넘게 최 사장과 아내의 행방을 찾아다녔지만 헛수고였어요. 전 큰 충격을 받고 회사도 그만두고 몇 달 동안 폐인처럼 집에서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경찰도 아내의 행방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몇 달간 자포자기한 상태로 지내다가 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모든 걸 잊고 새로 출발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엎질러진 물인데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으니까 깨끗이 닦아내 먹이기로 한 겁니다. 저는 소상공인 창업 컨설팅 센터를 찾아가서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가게를 알아보았어요. 그러다가 피자 가게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얼마간의 돈과 창업 지원을 받아서 피자 가게를 차리게 되었어요.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교육을 받고 가게 인테리어를 모두 마치고 나자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의욕이 생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앞만 보고 달려가겠노라 결심했죠. 전 가게를 오픈한 다음에 떡을 돌리는 대신 제가 배운 대로 직접 만든 피자를 건물에 있는 가게들에게 돌렸습니다. 특히 제 가게와 나란히 붙어있는 미용실 원장은 제가 만든 피자를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칭찬을 해주었어요. 어머 세상에, 정말 처음 만드신 거 맞아요? 너무 맛있네요.
입소문만 제대로 타면 확실히 대박 날 거예요. 제가 소문 쫙 퍼뜨려 드릴게요.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바로 옆에 든든한 지원군까지 생기자 마음이 놓였습니다. 가게가 나란히 붙어있는 탓에 미용실 원장과 저는 매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인사만 하다가 2주에 한번 정기적으로 커트를 하게 되면서 저희들은 많이 친해지게 되었어요. 미용실 원장은 3년 전에 이혼을 한 돌싱이라고 했어요. 결혼 전에는 성실하고 자기만 사랑해주던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나자 어느 순간 폭력적으로 변해갔다고 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부터 했고 부부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기면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원장은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성격이 변한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남편을 따뜻하게 대해주면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폭력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고 나중에는 매일 술을 마시면서 취해서 술주정도 했다고 합니다. 원장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해서 남편과 대판 싸웠다고 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대드는 원장에게 화가 난 남편은 그녀를 마구 때린 다음에 손과 발을 묶고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원장은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필사적으로 손을 묶은 끈을 풀고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 잡혀간 남편은 이틀 만에 풀려났다고 해요. 그때 원장은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전에도 술이 깨고 나면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울면서 빌었지만 그 다음 날이면 똑같이 폭력적으로 변했기에 원장은 남편의 말을 믿지 않고 미련 없이 헤어졌다고 해요. 원장도 배우자 때문에 저처럼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왠지 측은했고 정신적으로도 그녀를 이해하고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저희들은 가게를 마치면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신 사이가 되었어요. 미용실이 먼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원장은 일을 마치면 제 가게로 와서 제가 주문받은 피자를 만드는 걸 도와주었어요. 원장은 저를 오빠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저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을 놓고 지내게 되었어요. 오빠, 많이 바빠?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경아야. 설거지 좀 해주고 수수 좀 챙겨줘. 경아는 미용실을 하고 있던 터라 손이 무척이나 빨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자 가게 일을 모두 익혔고 저희들은 오래된 부부처럼 일을 하는데 손발을 척척 맞았어요. 일이 끝나고 나면 경아는 일을 도와준 대가를 달라고 했어요. 오빠, 내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맛있는 거 사줘. 좋아, 오늘은 내가 생맥주 쏜다. 그렇게 저희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쌓였던 피로를 시원한 생맥주로 푸는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물에 있는 다른 가게 주인들 중에는 저희들이 부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최근에 새로 입주한 네일아트샵 사장은 저를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은 좋으시겠어요. 사모님과 하루 종일 나란히 붙어 있으니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하기도 뭐해서 그저 웃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아가 제게 진지하게 물었어요. 오빠는 우리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 나는 오빠가 좋아. 우리 둘 다 한 번씩 실패한 경험도 있고 오빠라면 믿고 다시 한번 시작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 역시 경아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희들은 몇 달간 비공식적인 연애를 해왔기에 이참에 합치기로 했습니다. 경아와 동거를 시작한 뒤에 제 생활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어요. 제 가게도 1년을 넘기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단골 손님들도 제법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시골에 사는 장모님이 직접 농사를 지은 채소며 곡식들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처음 동거를 시작하면서 제가 장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경아는 장모님이 시골에서 혼자 사시면서 농사를 지으시느라 바쁘다고 하면서 인사는 다음에 드리자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시골로 내려가서 장모님을 만나 뵈면 되지 않냐고 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 우리 모두 장사하느라 시간이 없잖아. 나중에 엄마가 서울에 올라오실 거야. 그때 인사드려도 늦지 않아. 어차피 재혼이고 동거를 하는 건데 뭐. 경아는 제가 장모님을 만나는 걸 그다지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게 이상하긴 했지만 저는 경아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신 겁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장모님을 뵙게 되었어요. 저는 장모님에게 드릴 용돈이 두둑하게 준비해서 만나 뵈었는데
이상하게 장모님은 저를 보더니 심드렁한 표정만 지으실 뿐 사이라고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저는 장모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얼른 준비한 용돈을 꺼내서 드렸습니다. 장모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용돈에 보태서 쓰세요. 그러자 장모님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제서야 웃으면서 돈을 얼른 챙기셨죠. 아이고 고맙네. 역시 사람들 기분을 풀어주는 데는 돈이 최고란 생각이 들었어요. 장모님은 봉투에서 돈을 꺼내서 침을 묻혀가면서 세어보더니 그래도 용돈은 자네가 많이 주는구만. 다른 놈들은 겨우 1, 20만원 던져주고 생색을 냈는데 말이야. 아니, 다른 놈들이라니. 아내에게 전 남편이 여러 명 있었다는 말인가? 이상해서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자 아내가 장모님에게 눈치를 주었어요. 장모님과 저희 부부는 같이 식사를 했고 밥을 다 먹은 장모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저는 하룻밤 주무시고 가라고 했지만 장모님은 시골에 가서 할 일이 많다고 하시면서 내려가겠다고 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장모님을 역까지 데려다 드렸어요. 아내와 장모님이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기차표를 끊어서 왔습니다. 제가 표를 끊어오는데 아내가 장모님에게 뭐라고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엄마는 벌써 노망 들었어? 앞으로는 입 조심해. 내가 여러 번 바람피다 들켜서 이혼당한 걸 오빠가 알면 어쩌려고 그래. 아이고, 네 취미가 남편 갈아치우는 거 아니냐. 난 살다 너처럼 여러 놈들이랑 재미 보면서 지내는 년은 처음 본다. 지금도 따로 만나는 놈이 있지? 뭐 난 원래 한 남자만 계속 만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아내와 장모님의 대화를 듣자 전 직감적으로 아내가 제게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장모님이 저를 먼저 발견하고 자네 표는 끊어왔나? 라고 했고 아내도 하던 말을 끊고 웃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장모님이 내려간 다음에 저는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내 몰래 휴대폰을 살펴봐도 남자들과 주고받은 이상한 문자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아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제가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미용실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일만 할 뿐 외출을 하는 일도 별로 없었어요. 단지 일요일에 하루 미용실이 문을 닫는 날이면 친구들과 개모임을 했는데 그게 아내의 유일한 외출이었어요. 혹시 아내가 친구들과 개모임을 핑계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되어서 문자를 살펴보았는데 모두 아내 친구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내용도 개모임에 대한 것들 뿐이었어요. 전 아내를 의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한번 배신을 당하고 나니 세상 모든 여자들이 의심스럽게 보이는 것이었죠. 그런데 얼마 뒤에 제 앞에 뜻밖의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제 돈을 가지고 도망을 쳤던 전처 현정이가 나타난 겁니다. 아내는 자기와 같이 개모임을 하는 후배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오빠 인사해. 내 후배 진주야. 전처는 이미 제가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전처는 이름도 진주로 개명까지 하고 신분을 숨기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왜 이제야 제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일까요? 전 전처를 보자 이제는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이 다시 살아났어요. 아내는 제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걸 보고 물었어요. 오빠 표정이 왜 그래? 그리고 두 사람 서로 아는 사이였어? 그래, 아주 잘하는 사이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네가 무슨 염치로 내 앞에 다시 나타나? 정말 뻔뻔스러운 년 같은 이라고. 저는 전처를 노려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처는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는지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내가 자리를 피해주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전처는 제 짐작대로 그날 대출받은 돈을 가지고 내연남이던 최 사장과 같이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최 사장은 전처에게 술을 잔뜩 먹인 다음에 술에 취해서 잠이 들자 돈이 들어있던 카드와 통장을 가지고 잠적해버렸다고 합니다. 다음날 최 사장이 사라진 걸 안 전처는 은행으로 달려갔지만 통장에 있던 돈은 이미 모두 사라진 다음이었다고 해요. 최 사장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돈을 모두 인출해버렸던 거죠. 순식간에 알거지가 되어버린 전처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막일부터 식당 잡일까지 닥치는 대로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신세로 지내다가 얼마 전에 우연히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여보, 내가 죽일 년이야. 이런 말하면 당신은 뻔뻔스럽다고 말하겠지만 나도 최 사장 그 자식한테서 사기당하고 버림받고 너무 힘들었어.
아마 당신한테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해. 저는 어이가 없었고 기가 막혔지만 전처는 가진 돈이 하나도 없는 신세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최 사장 그놈이 죽일 놈이었어요. 그래, 어차피 과거는 모두 잊기로 했잖아. 이제 와서 인연한테 화를 낸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난 당신에 대한 모든 걸 잊어버렸어. 당신과 같이 살았던 기억까지 잊었어. 그러니 당신과 나는 전혀 모르는, 아무 관계도 없는 남남이야. 전처는 제 말을 모든 걸 용서한다는 걸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전처는 자주 저희 집에 들락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전처와 아는 척도 하지 않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아내와는 선후배 사이이니 저희 집에 오는 걸 막을 순 없었지만 전처와 저는 아무 상관없는 사이이니 제가 그녀에게 아는 척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저희 둘이 어색한 사이를 풀어주려고 애를 썼어요. 싫다는 저를 억지로 앉혀서 전처와 같이 술을 마시기도 했죠. 전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이 들어가자 두 여자는 저를 놓고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언니, 오빠가 밤에 잘해줘? 나랑 같이 잘 때는 너무 좋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전 남편보다는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 어떤 때는 3번도 한다니까. 어머, 정말? 나랑은 하룻밤에 1번이었는데. 전 두 여자의 대화가 듣기 거북하고 싫었어요. 아내와 전처 두 여자가 저와의 관계를 가졌던 경험을 거리낌 없이 말하면서 웃어대는 게 짜증이 확 났습니다. 저는 술잔을 던져버렸어요. 둘 다 그만 좀 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내는 놀라서 뭐 어때? 우리 사이에 숨길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당신 잘한다고 칭찬한 거잖아. 칭찬이든 욕이든 내가 듣기 싫으니까 입 닥치란 말이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아내는 짜증을 내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저는 집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며칠 후에 전처가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재결합하자. 난 여전히 당신 사랑해. 정말 이 여자의 뻔뻔스러움의 끝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 넌 절도죄로 교도소 가는 게 맞는데 내가 인생이 불쌍해서 봐준 거란 사실 똑똑히 기억해. 그러자 전처는 뜻밖의 사실을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언니가 친구들과 주말마다 개모임한다고 했지? 그 말을 믿어? 전처는 아내가 개모임을 한다고 저를 속이고 주말마다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했어요. 자기가 몰래 만나는 남자들의 이름을 여자로 저장해 두었고 자기들만의 암호를 정해서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저를 속여왔다는 겁니다. 언니는 당신과 동거를 하기 전부터 계속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있었어. 그러니 더 이상 속고 살지 말고 언니하고 헤어지고 나랑 재결합해. 나 이제부터 당신만 바라보면서 살게. 맹세해. 제 머릿속에는 일전에 장모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전처의 말을 믿을 수는 없었어요. 우선 장모님을 만나서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장모님을 만났어요. 장모님은 갑작스러운 저의 방문에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니, 자네가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인가? 우선 들어오게. 시골집이라 지저분해. 냄새도 나고. 저는 장모님에게 다짜고짜 다 알고 있으니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어요. 처음에 장모님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뭘 사실대로 말하라는 건가? 아내가 저 몰래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말하지 않으셔도 저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장모님은 제가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에 체념한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녀는 3번이나 바람 피우다 소박을 맞았으면서도 그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하네. 어쩌겠나.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지. 자네는 모르고 있겠지만 경아는 내가 낳은 딸이 아니야. 장모님은 딸을 혼자 키우는 호라비와 재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내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는 고등학생이어서 머리가 굵어진 터라 새엄마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자 장모님은 시골에서 혼자 살게 되었고 아내는 서울로 올라가서 미용 일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거의 남남처럼 왕래도 없이 지내왔던 겁니다. 아내는 20살 어린 나이에 혼자 살게 되었는데 그러니 자연스럽게 주위 남자들이 많이 꼬여들었죠. 특히 미용실에서 일을 하면서 친해진 남자 손님들은 대놓고 아내를 유혹했고 아내도 남자와 관계를 하는 거 싫어하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그때부터 여러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년이 결혼만 하면 마음을 잡고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결혼을 하고도 서방 몰래 그 짓거리하고 돌아다녔으니 소박을 3번이나 맞았어. 아내는 바람을 피우다 들켜서 3번이나 이혼을 당했고 아내에게 저는 4번째 남편이었던 겁니다. 전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온몸의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전처가 한 말은 사실이었어요. 전 아내와 헤어질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재수가 없는 것인지 만나는 여자들마다 저를 속였던 겁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서울역에 도착해서 대합실에 나왔는데 역 앞에 벤치에 낯익은 사람이 앉아있는 걸 보았어요. 바로 최 사장 그놈이었죠. 최 사장은 거지꼴이 되어서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햇볕이 잘 드는 벤치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행색이 너무 지저분해서 저는 여러 번 그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살이 빠지고 수염이 지저분하게 나 있었지만 분명히 최 사장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놈에게 달려가서 멱살을 틀어쥐었어요. 야, 이 자식아, 내 돈 가지고 도망치고 잘 살 줄 알았어? 내 돈 내놔. 어서 내놔. 졸고 있다가 날벼락처럼 제게 멱살을 잡힌 최 사장은 놀라서 저를 쳐다보았어요. 저를 알아본 최 사장은 그제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현아, 미안하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다 그 불려우 같은 년 때문이야. 최 사장은 자기는 전처에게 속았다는 말을 했어요. 전처는 최 사장이 자기를 속였다고 했는데 노숙자 신세가 된 최 사장은 전처가 자기를 속였다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 저는 우선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기로 했어요. 최 사장이 했던 말은 전처와 말과는 정반대였어요. 최 사장의 매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 전처는 최 사장을 유혹했다고 합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외롭게 지내던 최 사장에게 젊고 매력적인 전처의 유혹은 치명적이었어요. 최 사장은 전처와 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전처는 최 사장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돈을 빌려갔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돈을 빌려갔지만 전처는 한 번도 최 사장에게 돈을 갚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빌려간 돈이 1,000만 원이 넘어가자 최 사장은 전처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했는데 전처는 저를 이용하자는 말을 했답니다. 저와 동거를 하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빼돌리고 최 사장이 운영하던 안경점을 처분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이름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자고 꼬드겼다고 해요. 최 사장은 친동생처럼 지내는 제게 차마 사기를 칠 순 없다고 거절했지만 전처는 그러면 빌려간 돈을 주지 않겠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다고 해요. 최 사장은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 뒤통수를 치는데 협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 돈을 빼돌리고 최 사장은 급히 안경점을 다른 사장에게 팔아서 억대의 돈을 마련했고 지방으로 도망을 치는데 성공했답니다. 그녀는 도박 중독자야. 나도 전혀 몰랐어. 내게서 가져간 돈을 경마나 카지노에서 모두 날렸을 거야. 그리고 나를 사기꾼으로 몰면서 네 앞에 나타난 거야. 그 속셈은 뻔해. 아마 너한테 재결합하자고 했을 텐데 조심해. 그녀는 다시 너한테 들러붙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야.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최 사장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처음에 아니라고 강하게 오리발을 내밀던 아내는 장모님과 대화를 했던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그제야 모든 걸 인정했어요. 저는 남자의 환장에서 저를 속이고 기만했던 아내와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저와 결혼 생활을 할 의지가 없었어요. 저는 아내가 관계를 맺는 많은 남자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죠. 저는 아내와의 이혼소송에서 승소해서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아내는 미용실을 처분해서 제게 위자료를 주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사라져버렸는데 아마도 새엄마가 있는 시골로 내려갔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저를 2번이나 속이려고 했던 가증스러운 전처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주는 일만 남았어요. 전처는 제가 아내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웃으면서 당신 정말 잘 생각했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제게 안기려고 했지만 저는 그녀를 밀어내고 정신이 번쩍 들도록 뺨을 갈겨버렸습니다. 이런 미친년, 이제부터 나를 속이고 내 인생을 망친 대가를 톡톡하게 치러야 할 거야. 전처는 출동한 경찰들에게 체포되어서 사기 및 절도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전처는 경찰들에게 연행되어 가면서도 저를 쳐다보며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애원했지만 저는 그것 역시 거짓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두 여자에게 연속으로 당하고 나니 저는 여자들이 웃는 것만 봐도 심장이 벌렁거릴 정도로 노이로제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제 아픈 기억이 사라지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